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또 흔들기가 또 한참 있어가지고 지금 멘탈이 되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 코인 시장이 왜 형성이 됐으며 CBDC가 왜 출현이 됐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를 통해서 진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에 이사진들하고 엮여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하고 엮여있나, 이런 일면을 다 보면, 이면에 있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 숫자 노름하는 개미털기? 개미털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일반 대중들 멘탈 털기하는 거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의식 그리고 목표 가격만 보시고 그냥 집중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오늘도 영상에서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막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인데 무서운 비트코인 변동성 7억 5천만의 비트코인 옵션이 할로윈 만료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할로윈 시즌으로 들어가서 웨스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게임 관련한 산업들도 세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상품이나 이런 것도 지금 팔고 있는데, 이 날짜가 그 금요일이에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발생할 비트코인 옵션의 7억 5천만 달러의 만료가 다른 중요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옵션 만기하고 가까워지는 게 또 보면 월별 마감, 비트코인 월봉 마감, 주봉 마감은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근데 월봉 마감, 그리고 옵션 만료, 그리고 CME 만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일치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흔들려요. 지금 보면 주식시장도 흔들리는 이유가 선거 전에 저는 좀 훈풍이 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옵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옵션 계약 보유자는 만기 전후의 계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약간 이제 잠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상향 할 거라는 거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나 이거 못하겠다 아마 생각하고 포기하실 분 있겠지만, 계속 계시다 보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10월 26일 날 주간 캔들 마감 시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2018년 1월 이후 첫 번째 완성된 주간 캔들 13,000달러 이상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게 사실 마감을 했어요. 근데 마감을 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갔었어요. 어저께 밤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잠을 자버렸거든요. 그냥 이거 제가 12시 넘어서 잤나? 12시 한 몇 분 정도 잤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이 11월까지 13,000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면 거의 3년 만에 첫 번째 월간 캔들이 13,000달러 이상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건 이때까지 이제 잘 보셔야 되고, 변동성이 그래서 극심하게 되는 것 같고, 큰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위에나, 그러니까 BSN 메타 아니면 중국 PBOC, 우리가 이제 CBDC라고 부르는 그런 거에 관해서 엮어서 생각을 하면, 미국이 향후에 취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가시권 안에 두고 형상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자, 디지털 위에나는 위챗이나 알리페이와 함께 작동할 것이라고 은행 임원은 말합니다. 그저껜가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위에나하고 패그돼서 관련된 토큰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위배되는 게 뭐냐면,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디지털 위에나는 위챗과 알리페이와 함께 작동할 거다. 근데 이게 BSN 메타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위에나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의 가상자산이 이 지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차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챗과 알리페이는 지갑이고 디지털 위에는 지갑에 있는 돈입니다. 네. 페이팔도 똑같아요. 페이팔도 그 플랫폼 안에서만 그 가상자산 몇 개가 움직이고 팔고 거래할 수 있지, 그게 인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큰 그림의 맥락상에서는 사실은 인프라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깔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항상 보여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리페이, 자 여기 나와있죠. 엔드파이낸셜 알리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차피 연결돼 있다. 위챗페이는 네이버페이와 연결돼 있다. 네이버페이는 라인하고 또 연결돼 있다. 아마 아실 거예요. LN이라는 어떤 그런 거랑. 그리고 라인페이는 네이버페이하고 연결돼 있다. 그리고 라인페이는 위챗페이하고 연결돼 있다. 요 구도 관계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클립이라는 지갑 있죠? 클립이라는 지갑하고 다 상호 연관해서 보면 대충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랑 엔드파이낸셜에서 예전에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사진이,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런 거를 그냥 관가하지 마시라는 거죠. 특히 여기 눈 하나 달린 요 괴물 있죠. 요 캐릭터, 요 개미 영상의 이 캐릭터인데 눈 하나짜리 요 캐릭터를 가만히 보시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요 코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분출이 많이 안 되긴 하지만 그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긍정적으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장은 비트코인이 궁극의 안전한 피난처임을 증명하고 있다. 앤소니 폼플리아노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CEO가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비트코인이 주식과 다시 한번 상관관계가 없으며 비평가들은 안전지대를 의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하고 이 가상자산 시장하고 커플링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약간 큰 관점에서 보면 제일 앞에 먼슬리로 보고 쿼터 단위로 나눈 거, 그리고 연 단위로 나눠서 보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2020년 들어서는 자 보세요. 83% 상승률, 그리고 금이 24.77%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그리고 SPX가 7.26%, 그리고 달러가 1.24%, 그리고 원유 마이너스 34.07%. 그러니까 저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이고 가상자산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금 같은 경우 190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10년을 놓고 보자는 거죠. 1년에서도 이렇게 많이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데 10년이 가면 과연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자, 그리고 윌리우라는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단기 거래에 계속 상관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긴 기간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위험성이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플링이 있다는 그런 견해에 관해서는 사실 위험 부담률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디커플링 관계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저께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오너인 베리 실버트가 디커플링이란 단어를 트위터상에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향후 장세를 한번 보세요. 쭉 지켜보세요. 주식시장과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내가 가진 코인이 그래도 이 바닥에서 그래도 굵직한 세력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이오스, 테조스, 지캐시, 코스모스, 대시코인. 그리고 테조스는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세가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탁코인에 비해서 이거는 체인링크가 올 초에 상승했던 어떤 그런 그림을 보시면서 2021년을 바라보고 매집하시는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고 매집하시면 돼요.
테조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분기별로 연도별로 이 코인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랑 좀 틀려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포트폴리오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신탁 상품으로 적립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이 운영하는 자체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언제나 조금씩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뭐 그냥 뭐 알트코인은 피바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자리를 위치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거의 뭐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 여기 보시면 바하마에서 미중 CBDC 대결 가운데 샌드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파월 연준 회장이 CBDC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중앙은행이 행동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사실 시급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필요는 하다. 그렇게 기사에는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미 그 연방준비은행은 우회적으로 사실 가상자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분 있죠. 그 글렌 허친슨. 그래서 노스 아일랜드 회장인데, 노스 아일랜드라는 곳이 사실 우회적으로 비트코인 CME, CBOE 선물 시장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고, 이 노스 아일랜드 회장 글렌 허친슨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진 중에 핵심 이사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이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것을 아마 보시면 아마 유추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2018년도 5월 10일 날 이게 토큰 포스트에 이 기사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을 세력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실 수 있고, 향후 장세가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허친슨 회장은 그 배선에 사용되는 산업용 금속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토큰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구리처럼 좀 더 실용적인 금속 같다고 평가했다. 이때서부터 벌써 그 세력들이 금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우위를 점하는 암호화폐가 있을 텐데 VHS처럼 XRP, 이더, 라이트코인과 같은 알트코인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다. 이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시장에 차지하는 게 36%였고 나머지가 64%가 알트코인이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알트코인이 많이 탄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2016년을 거쳐서 2020년에 한 번 더 진행이 돼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알트코인은 이때보다 아마 몇천 개 이상 가지수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역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이때만 해도 글렌 허친슨 회장이 비트코인이 우위를 점할 거다 얘기했지만 이런 기사는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 삼아서 알트코인이 나머지 버블을 채워가는 시장이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측하지 못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플립사이드 크립토, 그리고 세력들한테 인정받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상에 있는 것들,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움직인다면 그냥 지금 1회 1비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원화 가격으로 뭐 거기서 50%가 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글로벌 금융을 뒤집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돈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사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CBDC 얘기가 한참 무르익어서 나오고 실용화될 수 있는 바로 코앞에 있는 단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다 우회적으로는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결국에 도래할 거고, 이 중앙은행들이 찍어내는 CBDC가 각 그 SNS, 그러니까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 한국은 뭐 클립지갑,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리브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페이팔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양적 완화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노리는 거는 대중들이 이 가상자산의 뭐 빠른 트랜잭션, 뭐 편리한 뭐 그런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양적 완화의 거의 끝판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현재 명목화폐의 거의 말기 끝, 종말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온 거 보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CBDC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인텔레그래프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그냥 피상적인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CBDC 채택을 고려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흥시장 경제에서는 은행이 없는 사람들과 은행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포용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래서 뭐 선진 금융권에 있는데 말고 제3국에 있는 그런 시장들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주민등록,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 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편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의 목적은 지금 현재 명목화폐를 양적 완화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행한 거에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 4.0에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전 봅니다. 그래서 달러의 역사 그리고 단편적인 어떤 그 통화의 역사를 보시면 여기 1914년에 영국 국력이 쇠퇴되면서 유럽의 근본이제가 붕괴됐다. 그래서 근본이제를 통화에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한 게 1914년이었어요. 근데 1971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해요. 그래서 달러와 금태환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석유에 사실 패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페트롤 달러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페트롤 달러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이제 아랍권에서 일으키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 달러의 값어치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요 의도를 가만히 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물리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산업의 확장에서 지금 소멸이나 축소, 압축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세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세수는 전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리적인 산업이 축소된다는 거는 사실 인구가 축소되는 거랑 사실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을 가만히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석유에 패그됐던 달러에 관해서 지금 서서히 버리면서 왜 가상자산에 지금 비트코인을 탄생을 시켰고 왜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가상자산 시스템이 대중한테 서서히 환기를 시키고 있는지 아마 그게 거기에 이제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 맥락이 뭐냐면 사실 알고 보면 DCG가 연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자회사잖아요. 근데 이들이 진짜 추구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보시면 왜 금은이 아닌지 딱 나와요. 처음에 광고 나왔을 때 It's time to drop gold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도 올라가지만 수천 년간 우리 인류한테 금이며 은은 분명히 해칭 수단이고 안전 자산이었어. 그러나 이 진짜 그림자 금융 세력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세력들이 움직일 때 캐치프레이즈를 여기 드롭골드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트렌드는 쭉 아마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각자가 하시는데 어쨌든 연방준비은행과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엮여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전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그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라는 데가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제가
귀가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코인데스크, 매스미디어사죠. 그리고 파운드리가 있고, 마지막에 루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네시스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서클사를 통해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입을 받아요. 사실은 자금 수요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제네시스는 그 자금을 다시 분석하고 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 쪽으로 다시 포진해서 보내요. 그리고 제네시스를 통해서 사실 다른 사업체들도 다 사실 다 그 연관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파운더리에 관해서 이제 채굴 산업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사실 뉴스를 보면 해외 외신도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온 거 보면 2.0에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격은 안 가는 건 맞지만 사실 파일코인이 등장했던 거를 저는 스테이킹하고 연결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더리움이 채굴해서, 그러니까 포우에서 포스 쪽으로, 스테이킹 쪽으로 가면 이더리움을 채굴했었던 채굴 해시풀들, 그 집단들은 결국에 마지막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굴 산업이 죽을 거다 라는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이 파운더리라는 회사가 오래전에 탄생했지만 사실 DCG에서 요 근래 큰 돈을 넣은 거는 요 근래 넣은 거예요. 대중이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 10발자국 앞서서 항상 저는 인사이트를 주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채굴 진영이 결국 선택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채굴했던 모든 기기를 중고자산 시장에 그냥 팔아서 그냥 이더리움을 사고 그걸 향후에 스테이킹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채굴했던 모든 산업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다른 코인에 집중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이더리움이 시총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하고 관련돼 있는 채굴 산업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 사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해킹이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더리움을 채굴했었던 해시풀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몰려와서 채굴을 하기 시작하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해킹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은 반전 시나리오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가격만 보고 선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전 드라마가 엮여지는 거는 사실 G캐시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 장비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채굴할 수 있고 G캐시도 채굴할 수 있어요. 왜 그럼 그런 코인들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죠. 사실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분명히 뭐 가격적인 탄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G캐시도 이제 반감기가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갑이 막혔다, 그런 문제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세력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해결할 거예요. 그거는 뭐 큰 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루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DCG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집중하는 거래소 산업이고, 비트코인 거래수는 최근 상승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대중들은 큰 목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덤벙덤벙 그냥 비트코인 1,400만 원짜리를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계속 사겠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집중하는 거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코인도 저는 채굴 산업도 그러니까 DCG가 파운더리를 통해서 채굴 산업에 집중하듯이 지금 중앙 집중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거래는 거의 8밀리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판매를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독점화되고 있다는 현재 추세라는 거죠. 채굴도 마찬가지예요. 중소 채굴자가 많이 있지만 거대 기관이 엮여있는 거대 자본들이 채굴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고급화된 장비, 그리고 자본력을 앞세워서 해시레이트를 올리고
그리고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결국에 중소 채굴자들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점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이더리움 뭐 채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이더리움하고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 하고 보시면 나머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그 외에 파일코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의 미래 비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형상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좀 더 버텨보세요. 결론은 분명히 나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자손들한테 남기시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저는 못 사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역삼동에 있는데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랑 뭐 결혼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저는 뭐 결혼 생각이 아직 지금까지도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네가 역삼동에서 임대업을 하거든요. 좀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빌딩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거보단 좀 약간 작은 거, 그래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네 이제 어머니가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프시대요. 근데 그거를 수술하거나 시술을 하셔도 휠체어를 타셔야 된대요. 근데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이제 들으면서 되게 생각을 확고하게 더 했거든요. 돈이 중요하죠, 인생에. 근데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차피 돈이 많아봐야 저는 양도소득세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세금 비율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돈은 그냥 밥이나 그냥 굶지 않고 먹고 살 정도 있고 그냥 건강이 더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는 얘기랑 이렇게 전반적으로 믹스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근데 건강하신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시술하고 수술하셔도 휠체어 타실 정도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있겠어요. 어디 잘 다니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은 얼마나 또 마음에 근심은 많겠어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어쨌건 여러 면에서 건강이 더 돈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코인은 걱정 마세요. 코인 시장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치적인 원화로 환산되어 있는 모든 게 그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면에 연방준비은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 판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가, 그걸 보는 눈이 있고 그거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